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 일선에 등장한 이후 미국 정치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국제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다자주의와 국가 간 협력은 미국 우선주의로 대체됐고요. FTA 자유무역 협정 대신 관세가 다시 통상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죠. 그렇다고 이게 다 트럼프 때문이다라면서 탓을 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들은 미국에서는 40년 주기로 등장했었다고 하는데요. 역사 속에서 미국이 어떤 변화를 거듭해왔는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 소식 전해드립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이슬람 여성들의 전통 의복 중 하나죠. 니캅 착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는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1월 22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오픈 AI와 소프트뱅크, 오라클 세 개사가 합작회사 스타게이트를 설립하는 건데요. 투자 규모는 초기 1,000억 달러에서 시작해 4년 내 최대 5천억 달러, 약 716조 7,500억 원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번 투자는 중국과의 AI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확고히 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마코 루비오 신임 미국 국무장관이 국익 최우선 노선을 외교 정책에서도 지켜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는 분쟁을 예방하고 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나 국가 안보와 국익, 국가와 국민의 핵심 가치를 희생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관에 따라서 대외 분쟁에 선택적으로 개입할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후 안보 보장을 위해 최소 20만 명의 평화 유지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평화 유지군 파병 논의는 휴전 이후 러시아의 추가적인 군사적 위협을 방지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논의돼 왔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미국의 지원이 불확실해지면서 유럽이 독자적으로 평화 유지군을 구성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양국 팀들이 회담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튀르키예의 한 스키 리조트 호텔에서 대형 화재가 나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21일 오전 3시 30분쯤 이스탄불에서 동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볼루주에 있는 스트랜드 카르탈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234명이 투숙하고 있었는데 최소 76명이 숨졌고 5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행 성수기라 모든 객실이 거의 차 있는 상태에서 화재 경보기가 울리지 않았고 또 해발 2,000m에 위치해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1시간이 넘게 걸려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오늘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미국 남부 지역에 겨울 폭풍 비상이 걸렸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 일대를 비롯해 루이지애나주와 미시시피주, 조지아주 등에 이례적으로 겨울 폭풍이 발생했는데요.
이들 지역엔 시간당 평균 5 내지 10cm, 곳에 따라 많게는 8 내지 15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21일 미국 내 항공편 약 2,000편이 취소됐고 만여 편이 지연됐는데요. 해당 주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를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대통령이지 왕이 아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에 행정명령 폭탄을 쏟아내면서 이제 여기에 반발하는 소송 등이 시작되면서 나온 말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첫날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내렸던 행정명령과 조치 78개를 일괄 폐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파리 기후변화협약 탈퇴, 이걸 유엔에 보낼 탈퇴 서한, 세계보건기구 재탈퇴 같은 행정명령에도 잇따라 서명을 했는데요. 자신의 첫 번째 임기 때 했던 탈퇴 결정을 뒤집고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가입한 걸 다시 되돌렸습니다. 네. 또 다음 달 1일부로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취임 첫날에 곧바로 관세 상향 조치를 내리진 않았지만 관세 무기화 의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습니다. 또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약속했었는데요. 국경 및 이민과 관련된 행정명령에도 줄줄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남부 국경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 미국 입국 외국인 심사 강화, 남부 국경 장벽 건설 재개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됐고요. 네.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부모 중에 최소 한쪽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미국 출생자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하게 됐는데요. 영국 가디언 등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준다라는 헌법 조항과 충돌하기 때문에 앞으로 법적 논란이 뒤따를 것 같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연방정부 정책에서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별만을 인정하는 행정명령을 또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을 사실상 폐지했고요. 의사당 폭동 사태에 가담했던 1,500여 명을 사면했습니다. 그리고 북미 지역의 최고봉인 디날리 산 이름을 맥킨리 산으로, 멕시코만의 이름은 아메리카만으로 각각 변경하는 명령에도 서명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보편 관세 부과를 계속 내세웠었는데요. 네네. 이게 모든 국가에 부과한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다만 관계부처에 무역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편 관세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하게 부과할 것이다, 이런 방침을 내놨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행정명령 관련된 반발하는 네. 그런 움직임들도 있는데, 특히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그 출생 시민권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대해서 법적 소송이 제기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매사추세츠를 비롯한 18개 주 그리고 워싱턴 DC와 샌프란시스코 등의 법무장관들이 21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 시민권 일부 제한 관련 행정명령이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수정헌법 14조에 따라서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면서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제한 명령이 위헌이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건데요. 네. 이어서 이민정책 수립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폭넓은 권한이 있긴 하지만 시민권을 박탈하는 명령은 대통령 권한의 법적 범위를 한참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소송을 주도한 사람이 플랜트킨 뉴저지주 법무장관인데요. 대통령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왕은 아니다라면서 펜을 한번 휘둘러서 헌법을 다시 쓸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 관련 행정명령이 부모가 서류 미비 체류자일 경우에는 미국에서 태어나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네. 일단 다음 달 19일부터 30일간 시행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행정명령의 효력이 발효되기 전에 법원이 이 명령이 적법한 것인가를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실제로 추진이 되면 매년 신생아 15만 명에게 시민권이 거부될 것으로 지금 추산이
추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이거 말고도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에 대해서도 소송이 3건이 제기됐습니다. 정보 공개 등의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지금 들고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행정명령 중에는 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이 대통령 권한 밖의 일이라고 말하고 몇 년간이나 법원이나 입법부에 묶여 있을 수 있는 사항도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모든 대통령이 임기 초기에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수많은 행정명령을 사용했지만 이게 항상 성공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일인 20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47%로 나타났는데요. 네. 1기 재임 시절의 평균 지지율보다는 높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반에 보였던 지지율보다는 낮은 수준이고요. 기대가 많으니까요. 초반에는. 그렇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도 임기 초반에는 지지율이 55%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와 비교해서도 좀 낮은데 응답자의 약 58%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사당 폭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사면해서는 안 됐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꾸 뭐가 이렇게 바뀌니까. 그렇죠.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죠. 불안하지 않을까. 그래서 행정명령을 뒤집고 뒤지는 횟수를 제한해야 된다라는 예, 얘기도 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겠네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럼 계속 뒤집는다는 그렇죠. 얘기니까. 예. 네, 이거는 안정적으로 네. 운영되지가 않은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매물로 내놓은 적이 없다. 이건 아마 그린란드 그렇습니다.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덴마크 정부가 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국은 그린란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네. 그린란드가 매물이 아니란 건 명백한 사실이다라면서 또다시 거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이 2차 대전 이후 우리는 나라가 작건 크건 간에 모두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는 국제적이며 규범에 기반을 둔 시스템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얼마나 강대국이건 어떤 나라건 간에 그저 자신들이 원한다고 해서 제멋대로 가져가는 그런 국제규칙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의도가 그린란드 주변과 북극 지역의 안보를 위해서 덴마크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라면 우리도 동의를 한다. 네네. 그린란드 정부 지도자인 무테 에게데 총리도 미국인이 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이후에 행정명령 서명을 잇따라 하면서 기자들과 문답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 자리에서 나는 덴마크가 함께할 것이라고 확신을 한다. 우리는 국제 안보를 위해서 그린란드가 필요한데 덴마크는 그린란드 유지하는 데 큰 비용이 들지 않느냐. 그린란드 사람들도 덴마크에 행복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면 행복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일방적으로 폈습니다. 다만 누가 그런 생각하는데요. 뭐 이럴 네. 것 같아요. 덴마크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취임식 연설에서는 파나마 운하는 되찾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네. 그린란드 얘기는 직접 하진 않았거든요. 특별히 없었죠. 네, 네네. 그래서 라스무센 덴마크 장관이 취임 연설에서 이런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기가 사라진 건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미국 영토 확장에 대해서 다른 언급들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전히 현재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린란드 총리도 네.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이런 발언에 대해서 거부한다. 이런 네. 뜻을 재확인했다고. 네, 이전에도 했던 말이지만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한다. 우리는 두 번, 세 번 강조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미국인이 되고 싶지 않다. 그렇다고 덴마크인이 되고 싶지도 않다. 그러니까 그린란드의 운명은 그린란드인들이 선택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다만 미국과 안보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의사는 있고 네. 그 결정은 그린란드가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숨기지 않겠다면서 그린란드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한편 지난주에 실시됐던 서퍽대와 USA 투데이의 공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네. 미국인의 53%는 미국의 그린란드 인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더 이상 뭐 네. 어떤 할 말씀- 말이 없습니다. 네. 네. 네.
다음 키워드 뭉쳐야 산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에 화상회담을 가지면서 뭉쳤습니다. 그렇군요. 네, 푸틴 대통령이 영상에서 시 주석에게 손까지 흔들었어요. 친애하는 친구 뭐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시 주석도 며칠 뒤면 춘자가 온다. 송구영신의 시기에 푸틴 대통령과 화상회담을 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 새해를 맞아 중러 관계가 번창하길 기원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분위기가 좋네요. 네, 이 시점이 눈길을 끈 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린 직후였다는 점입니다. 이 두 정상이 양국 수교 75주년이었던 작년에도 3번이나 만났거든요. 그래서 중러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조 동반자 관계 공고화에 합의를 했었습니다. 네. 네,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양국 관계를 더 발전시키자 이렇게 합의를 한 건데요. 시 주석이 또 중국이 올해 상하이 협력기구 순회 의장국이라면서 러시아 또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이 기구의 발전을 추진하겠다라는 뜻도 나타났고요. 양국이 브릭스 협력을 공동으로 추진해서 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들의 단결 또 자강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한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크렘린궁은 또 시 주석이 17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한 내용을 푸틴 대통령에게 공유했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이어서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집권과 관련한 우크라이나 주변 상황 또 양국의 대미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고 새로운 미국 정부와 잠재적인 접촉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요. 올해 각국의 전승 행사에 서로를 초대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최소 이 두 정상이 2번은 대면 회담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서 더 네. 돈독해진 네. 중국과 러시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가 Make Cola Great Again. 네. 마가를 마가가 아니고요. 이용해서. 콜라를 다시 위대하게라고 네. 한번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네. 왜냐하면 미국 백악관 대통령 공식 집무실이 오벌 오피스인데 네. 여기 인테리어가 바뀌었습니다. 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책상을 결단의 책상이라고 부르는데 네. 거기에 빨간색 콜라 버튼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도 책상에 이 빨간색 다이어트 콜라 버튼을 뒀었거든요. 그래서 콜라를 마시고 싶을 때마다 이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보좌진이 콜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음주랑 흡연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대신 다이어트 콜라를 굉장히 좋아해서 하루에 12캔 정도나 마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강에 너무 안 좋죠. 너무 안 좋지요. 네. 안 좋은데 이렇게 네. 마신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이거는 절대 그렇죠. 금지인데 네. 한 캔도 금지인데 12캔이요? 한 번에 하루에 12번씩 눌러야 되니까 이 버튼이 꼭 필요했던 셈인데. 그렇군요. 근데 이제 바이든 전 대통령이 취임을 하니까 이걸 없앴거든요. 네. 대신에 집무실 밖에 초콜릿집 과자를 쌓아뒀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오면서 콜라 버튼을 다시 가져오고 초콜릿집 과자를 또 없앴다고 합니다.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행정명령 네. 다시 복귀하고 이거랑 너무 그러니 똑같잖아요. 너무 똑같죠. 네. 네. 근데 참 이 두 대통령이 전현직 대통령이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드셨다는 그러네. 게 초콜릿도 너무 많이 드시면 한편 벽난로 옆에는 미국의 제37대 대통령인 앤드루 잭슨 초상화가 다시 걸렸습니다. 네. 집권 일기 때도 나는 21세기판 잭슨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잭슨 대통령이 내 롤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왜냐하면 잭슨 대통령이 엘리트 기성 정치인 중심의 정체를 배격했었고요. 미국의 최선의 이익을 앞세우면서 타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고립주의 정책을 이어갔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 흉상이 또 다시 돌아왔어요. 이게 첫 번째 임기 때 벽난로 근처 테이블 위에 놓여졌었는데요. 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또 없앴거든요. 근데 또 돌아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계속 이렇게. 많이 변화가 네. 생기는군요. 또 하나의 변화는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잭슨 대통령 조상화를 떼고 네. 진보 성향의 프랭클린 D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대형 초상화를 걸었는데 이게 이번에 또 떼어졌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파란색 카펫을 깔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 때 사용한 연한 갈색 카펫으로 또 바꿨습니다. 네. 변화가 네.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점에 내가 중점을 둘 것인 건가를 상징하는 그렇죠. 것들이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네, 네, 네. 우리가 그래서 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발리에서 생긴 일. 네, 세계적인 관광지 중 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발리가 지금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갔군요. 작년에 발리를 찾은 내 외국인 관광객 수가 총 1,496만여 명이었대요. 전년 동기 대비 11%가량 늘어서 네. 지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광객이 느니까 주요 관광지가 몰려있는 발리섬 남부에 쓰레기가 넘쳐나게 됐는데요. 네. 매년 발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160만 톤인데 이 중에 30만 톤이 플라스틱 쓰레기라고 합니다. 이 관광객이 만들어내는 쓰레기 양이 주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의 3배가 넘고 있거든요. 근데 상당수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 매년 3만 3천 톤이 수로를 통해서 바다로 그냥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또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달 초에 파도가 거세게 밀려오니까 네. 플라스틱 쓰레기가 남부에 있는 캐논가난 해변으로 밀려 들어와서 아주 쓰레기 산을 이룬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현지인들, 호텔 직원들, 관광객 또 자원봉사자들이 투입이 돼서 해변을 청소했는데 일주일 동안 수거된 쓰레기만 25톤이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 정부가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요. 올해 2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루피아 약 13,410원의 관광세를 물리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너무 낮다. 금액을 올려보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발리 관광청, 관광단체들은 이걸로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네. 더 많은 호텔이나 숙박시설이 들어서지 않도록 규제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2년간 주요 관광지에 신규 호텔, 리조트, 나이트클럽, 비치클럽의 허가 중단이 요구돼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금 남부에 너무 몰려 있으니까 그럼 북부 지역에 또 다른 공항을 건설해서 여기를 개발해 보겠다. 제2의 싱가포르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인데 그것도 예,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네.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버 투어리즘 네. 문제, 심각합니다. 쓰레기 문제까지 이어지니까요. 네네. 네. 하나 더 알아보죠. 누우면 죽고 걸으면 잔다. 걸으면 사는 게 아니라 잔다라는 건데요. 네. 미국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가 연구해봤더니 일하면서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직장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불면증에 걸릴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10년간이나 한번 추적 조사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데요. 네. 대부분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불면증에 걸릴 위험이 37%나 더 높았고요. 야간 근무자처럼 불규칙한 일정으로 일하는 직장인도 보충형 수면자, 그러니까 수면을 주말에 좀 보충해야 되는 몰아서 사람으로 주무시는. 분류될 확률이 66%나 더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면증을 앓게 되면 10년 후에도 증상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심혈관 질환, 당뇨병, 우울증 위험이 72에서 188%나 증가했는데요. 네.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하루 중에 짧은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사무실에서 잠깐씩이라도 걸으면 숙면에 도움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매 시간 알람을 설정하면 움직여야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네.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이용하는 거 우리가 알지만 다 알고 있는 건데 실천을 하기가 못하고 힘들죠. 있는 것들. 그렇습니다. 이런 걸 좀 예세가 해보라고 됐으니까 권고했습니다. 많이 좀 걸으십시오.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고요.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에어로스미스의 Crying 함께 듣겠습니다. There was a time when I was so broken hearted. Love wasn't much of a friend of mine. The tables have turned, calls me in and ways that parted. That kind of love was the killing kind. So listen. All I want is someone I can't resist. I know all I need to know about the way that I got kissed. I was crying when I met you. Now I'm trying to forget you. Love is sweet misery. I was crying just to get you. Now I'm dying 'cause I let you.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도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과 방문 조사를 모두 시도 중입니다. 공수처의 요청으로 현재 구치소 안에는 조사실이 별도로 마련됐지만 윤 대통령 측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작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울 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헌법재판소, 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 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하여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또 헌법재판관과 주요 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 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로 크게 악화했던 소비 심리가 이달 소폭 개선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1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91.2로 지난해 12월보다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기준값인 100보다 낮은 90 초반에 머물러 계엄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 등록 차량 10대 가운데 넉 대는 친환경차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지난해 신규 등록 차량 164만 6천 대 가운데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자동차는 66만 3천 대로 전체 신규 등록 건수의 40%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는 중국이 펜타닐, 좀비 마약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낸다는 사실에 근거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 부과 시점에 대해선 아마도 2월 1일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무테 에게데 총리가 현지 시각으로 21일 국제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에게데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에도 했던 말이지만 다시 명확히 하겠다며 우리는 미국인이 되고 싶지 않다, 덴마크인이 되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의 이재준 통신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키르기스스탄에서 니캅 착용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보통은 뭐 히잡이나 니캅 이 착용을 의무 강제하는 뭐 이런 뉴스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 달 전에 키르기스탄에서 니캅과 파란자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네. 공공장소에서의 보안 강화, 종교적 상징의 공적 영역 제한, 여성 인권 보호 등이 그 이유로 제기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아는 이슬람 의복은 히잡인데요. 네. 키르기스탄에서 이번에 금지된 의복은 니캅과 파란자입니다. 다른 거군요. 정부에서도 네. 히캅과 이 니캅 파란자를 헷갈리지 말라면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히잡은 아랍어로 가리다라는 뜻으로 머리와 목을 가리고 얼굴은 드러내는 스카프 형태의 의복입니다. 네. 니캅은 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베일이고요. 주로 히잡과 함께 착용을 합니다. 네. 파란자는 가운과 같은 형태로 얼굴을 포함한 신체 전체를 덮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이 그물 형태로 되어 있어서 눈도 가린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파란자가 가장 많이 가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가운 형태로 되어 있고 니캅과 파란자를 착용해서 법을 위반하게 되면 뭐 벌금 이런 내용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니캅과 파란자 착용 금지를 위반했을 경우에 네. 즉 공공장소에서 이런 의복을 입었을 경우에는
벌금이 2만 솜, 환화로는 약 32만 원 정도입니다. 네. 키르기스탄 평균 급여가 50에서 60만 원 정도로 집계가 되고 네. 비슈케크의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급여 수준에 비하면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러네요. 벌금이 책정이 된 네.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무면허 운전 벌금이 원화로 25만 원 정도인데 네.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보다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게 더 벌금이 큰 꼴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사실상 해당 법안은 2023년부터 검토가 되던 내용이었는데요. 네. 당시에는 이런 의복뿐만 아니라 수염을 과하게 기르는 것도 금지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키르기스탄은 히잡을 포함한 이슬람 의복을 입는 것이 강제되는 국가가 아닌데 왜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느냐라는 목소리가 일부 있었습니다. 이번 이 법률 관련해서 키르기스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 키르기스탄은 이슬람교를 받아들였지만 네. 다른 중동이나 남아시아처럼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의존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중동의 니캅이나 부르카가 종교적 순수성과 율법에 기반을 뒀다면 네. 키르기스탄의 의복은 지역사회에서의 전통적 여성 역할과 더 많은 관련성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인터넷에 키르기스탄 사람들 반응을 보면 키르기스탄 여성들은 원래 파란자나 부르카와 같은 복장을 착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저도 3년 이상 키르기스탄에 살고 있지만 네. 파란자를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먼 지방에서는 아직 남아있는 의복 문화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도시에서는 히잡 외에는 니캅이나 파란자를 착용한 사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니캅의 경우에는 그래도 종종 보이기는 하는데 네.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고 키르기스탄 사람들은 니캅도 거의 착용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착용 금지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네. 종교적인 이유보다는 자유국가에서 왜 복장에 대한 금지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이런데 정부에서는 왜 이 법안을 만들고 시행을 하는 걸까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안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네. 공공장소에서 신분 확인을 할 수 없는 의복이라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키르기스탄 정부에서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은 외국인들에게는 해당 법안이 적용되지 않고 키르기스탄 국민들에게만 해당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사실 테러 행위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슬람의 영향보다 키르기즈 민족성을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현재 대통령도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도입된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을 보면 금지하는 것이 옳다. 파란자를 입은 사람들은 급진주의자들이다. 아랍화를 끝내고 우리 민족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니캅이나 파란자를 입은 사람들은 파키스탄이나 아라비아로 보내라 등의 네네. 민족주의적인 언급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카자흐스탄에서도 민족성 강조하면서 히잡 착용 금지했다 이런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좀 비슷해 보이네요. 맥락이. 네, 맞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지난 2021년 중앙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페미니즘 집회를 허가한 것으로 시작해서 네. 지난해 부르카 히잡 금지법을 제정하면서 크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 중 이슬람 문화가 가장 유연하다고 평가받는 카자흐스탄이긴 하지만 여론의 눈치를 살폈었는데요. 네. 이슬람 문화가 민족 정체성으로 이어지는 특성상 정치 문화적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결국 히잡 금지법을 미성년자 대상으로 적용하기 시작해서 이후 성인으로 확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카자흐스탄에서 히잡 금지법이 호평을 받자 키르기스탄도 민족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으로 니캅과 파란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한 모양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르기스탄 비슈케크에서 이재중 통신원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이슈는 에너지에 대한 주제를 늘 준비했었는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이후 우선 좀 짚어볼 주제가 있어서 오늘은 에너지를 조금 벗어나서 큰 넓은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취임식 있었고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 신기해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취임했다고 이렇게 예.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렇죠. 하는 건 저는 아직까지 못 봤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주목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전 세계적 이벤트라고 네, 다들 네. 간주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새로운 대통령 아니 이제 이미 한번 했던 대통령이 다시 돌아왔다 이게 아니고 미국이라는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전 세계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 우려, 기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각 나라에 미칠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목하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미국 사회가 변하고 있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그 지난 11월 달 대통령 선거 결과가 이제 나온 다음에 네.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투표 결과가 나왔죠. 그거를 보면 미국 사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우회전하고 있다라는 네.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사회는 항상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조금씩 경쟁을 해왔는데 그렇죠. 트럼프가 주장했던 이제 이념과 가치가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결정적으로 끌어당기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이런 식으로 한번 극적인 변화를 하게 되면 보통 한 번의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그 여파가 남아서 이제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그럼 결국 이게 2번, 3번 선거를 지나면 미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이제 이끌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재미있는 점은 이제 미국은 이제 그런 변화를 주기적으로 겪어왔다는 점입니다. 매번 좀 안정되고 비슷비슷한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주기가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20세기 이후만 놓고 보면 네. 대략 한 40년을 주기로 해서 크게 변화했어요. 그러니까 1930년대 이제 대공황 공포가 이제 온 세계를 덮치던 상황에서 네.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그렇죠. 대통령이 취임했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3선을 하면서 오랫동안 집권을 했는데 예. 루즈벨트 대통령 집권 시기에 미국 사회는 이제 크게 이제 변화를 했습니다. 일단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에게 뉴딜, 그렇죠. 뉴딜 정책. 그리고 미국 국민들이 그걸 수용을 했던 거죠. 네. 뭐 공공사업에서 돈을 풀고 네. 그래서 이제 실업자도 좀 줄이고 네네. 그런 정책으로 뭐 많이 시험에도 나왔고 그렇죠. 뉴딜 정책. 예, 루즈벨트 맞습니다. 대통령 하면 뉴딜 정책. 예,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물론 이제 그런 면도 있죠. 네. 있긴 한데 근데 그거는 뉴딜의 전체에서 작은 부분이고요. 아, 그렇군요. 뉴딜은 말 그대로 새로운 거래지 않습니까? 뉴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새로운 거래라는 건 뭐냐? 루즈벨트 대통령은 유권자 가운데 그동안 정치권에서 소외되거나 박해를 받아오던 뭐 농민, 노동자, 유색인종 이런 사람들한테 손을 내민 거예요. 당신들이 원하는 거를 내가 지지를 해주고 도와주겠다. 그런데 당신들은 나를 지지해달라. 그러면 나는 국가를 움직여서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최대한 해주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유권자 집단들이 대통령의 제안을 오케이 수용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정치 질서가 만들어진 거죠. 네, 새로운 정치 질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일까요? 원래 미국은 이제 작은 정부를 추진하는 나라였어요. 뭐 야경 국가 할 정도로 국가는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정부가 국민들 삶에 개입하면 안 돼. 이게 이제 원래 미국의 독립 이후의 분위기였는데 네.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19세기 들어와서는 이제 극심한 빈부격차, 그다음에 각종 갈등 이런 것들이 20세기 초까지 계속 쌓이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문제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을 챙기겠다고 나섰고 이제 그 방법으로는 큰 정부를 만들어서 세세하게 국민의 삶을 돌봐야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렇죠.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제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가지고 이 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가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민을 챙기고 네. 그 대가로 큰 정부와 높은 세율을 국민들은 감내하겠다라는 거래를 한 거죠. 작은 정부가 아니라 일단은 변화가 큰 정부가 되는 그렇죠. 거. 그 당시에는 이제 큰 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예. 미국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겠는데요. 그래서 사실 당시의 미국 모습은 1940년대, 뭐 50년대 미국 모습은 정부가 나서서 특정 산업을 육성하고 특정 지역을 발전시키고 뭐 하는 계획을 많이 세우고 집행을 했어요. 네. 그 우리나라 정부랑 되게 비슷했던.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이런 변화와 더불어서 제2차 세계전을 겪으면서 미국 산업은 이제 호황을 누리게 됐고 공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당연히 미국은 세계 최강
변했는데 네. 어쨌든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고 승리의 여파를 몰아서 세계 최강 국가가 된 것은 정부 주도의 계획, 사업 이런 것들이 제대로 먹혀 들어갔던 것이고 그렇죠. 결국 이것은 뉴딜에 기반을 두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좀 사람들도 분위기도 바뀌고 그렇죠. 뭔가 좀 자유로워지고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뭔가 잘 살게 된 느낌? 그렇죠. 네. 하지만 뉴딜 체계는 기본적으로 40년이 지난 1970년대까지 유지됐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이후에 또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70년대 미국은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워터게이트 그렇죠. 사건, 오일 쇼크, 그다음에 베트남전 패배 다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네, 네. 당연히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경제적으로도 안 그러니까 좋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장 망해도 이상치 네.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불안감, 혼란 이런 것들이 닥치던 시기가 70년대였던 거죠. 네. 이때 누가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1980년 대통령에서 선거에서 승리한 레이건 대통령이죠. 레이건 대통령은 이제 국가가 국민 생활에 일일이 간섭하고 챙겨야 된다고 강박을 갖는 뉴딜 체제 자체가 네.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은 정부가 문제 그 자체다라고까지 비난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정부가 규모를 줄이고 공무원 대신 시장이 많은 것을 결정하도록 판단하면 미국은 이 문제를 돌파해서 새로운 체제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레이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현재 미국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라는 사회, 70년대 말까지의 미국 사회와 레이건 대통령이 8년 동안 대통령이 있고 난 다음에 88년, 89년의 미국은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장 중심, 작은 네. 정부의 나라로 미국이 바뀌어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미국을 당연하게 생각한 지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어쩌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탈냉전, 세계화를 겪으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다시 했죠. 그렇죠. 그런데 정작 미국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졌습니다. 뭐 언제까지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 해야 되느냐, 예. 왜 중국제 물건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정부와 정치인들은 아무 대책을 안 세우느냐 등등의 많은 불만들이 커져왔습니다. 예, 작년에 그런 얘기 정말 많이 선거운동 그렇죠. 기간 동안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으로 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위기감에 사로잡힌 그 불안한 마음을 효과적으로 동원해서 에너지로 이끌어낸 거죠. 네거티브 에너지를 끌어내면서 2016년에서 한번 승리했고, 네. 그 다음에 2020년 패배 이후에 다시 일어서서 대통령이 당선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명확해요. 내가 나를 지지해준 유권자들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 변화 요구를 자기가 수용해야겠다라고 네. 생각하는 것도 정치인으로서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뽑아줬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대로 정책이 가야 되는 그렇죠. 거고요. 안 가면은 당신 대통령 왜 됐냐 라는 이제 비난에 그렇죠. 직면할 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요구를 수용하고 네. 구체화시킬지가 이제 관건이네요. 일단 어제 행정명령으로 한 50개 정도로 쏟아냈는데 예.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한 40% 정도는 불법 이민자, 예, 그다음에 국경 이민 강화, 문제. 네.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사항이죠.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위기감을 일단은 빨리 달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에 아마 상반기 중에는 집중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미국 내 일자리 확충을 통해 가지고 제조 부흥 이런 쪽으로 강력하게 나갈 것입니다. 그래야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삶이 가능해지니까요. 네. 근데 그러려면 이제 미국으로부터 많은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을 압박을 해서 미국 의도에 따르도록 이제 강요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한테 많은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는 나라를 쭉 순서대로 살펴보면 네. 제일 위에 중국, 그다음에 멕시코, 그다음에 베트남. 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도 한 6위쯤 들어갈 됩니다. 것 같아요. 보면. 예. 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주요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지요. 네. 그리고 어쨌든 미국은 근본적으로 이제 어제도 WHO에서 탈퇴했고 네, 네. 조만간 WTO에서도 탈퇴할 것 같고 파리 협약에서도 탈퇴했고 저는 유엔에서도 탈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끔은 들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다자간 체제, 국제기구를 중심한 다자간 체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와 상대가 1대1로 상대를 해서 협상하고 거래하는 게 낫지 여러 사람들 모여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 복잡만 하지 결론도 안 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1대1에 자신감이 있군요. 자신감도 있고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미국이 1995년에 WTO 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성립을 하면서 가입을 했죠. 네. 그런데 가입을 하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미국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대해서 너 불공정해 라고 그러면 상대를 제재하고 여러 가지 압박할 수 있던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았어요. 네. 그런데 WTO 체제에서는 그게 좀 대부분 어렵죠.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네. 그러니까 또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틈을 타고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서 불공정한 수단을 막 적용을 해가면서 막대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부를 뺏어가고 에이. 결국은 미국 사람들의 일자리까지 다 가져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을 때 이 다자간이라는 것은 미국 빼고 다 좋은 이야기다. 미국만 손해 보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나 이거 더 이상 안 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탁에 앉아서 200개 가까운 나라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소수의 강대국하고 이야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질서를 잡아나가는 게 훨씬 편하고 빠른 거 아니냐. 그럼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그렇죠. 세계 모든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다 개입할 수도 없으니까 미국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만 직접 챙기고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그렇죠. 나머지 문제는 나머지 강대국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죠. 대신 미국이 중요하다고, 미국이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고 생각하는 지역과 문제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응징하겠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어디일까?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미국은 전통적으로 서반구라는 지역, 이 지역을 자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떨어진 대서양 쪽으로 좀 나간 지역, 그러니까 서경 20도 서쪽의 영역. 여기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유럽 손 떼라라는 게 19세기, 20세기 미국의 기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를 보시면 아이슬란드부터 시작해서 그린란드, 카리브해, 아메리카 대륙. 여기가 미국의 세력권이에요. 그래서 앞서서도 저희가 키워드에서도 말씀 나눴지만 그린란드 얘기가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극도 자신의 영향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캐나다, 멕시코 가장 가까운 나라부터 압력을 가하면서 자신의 의도를 지금 막 강요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파나마구나 조금 떨어졌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아마 남미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최근에 이제 브라질이나 남미 국가들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었는데 일단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용납 못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우리 쪽인데. 그렇죠. 내 백야드 뒷마당부터 청소를 해놓고. 중국이 지금. 그렇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대서양, 태평양 양쪽에 있다 보니까 아시아 지역에서도 일정 부분 자신의 세력권이 있다라고 간주를 하는 거죠. 그럴 것 같습니다. 당연히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여기는 자신의 영역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국가로 따지면 어디냐? 일본은 당연히 왜냐하면 자신이 이긴 나라니까 승전국으로서 난 그럴 권리가 있다 생각하는 거고. 과거 식민지였던 필리핀도 그렇게 여길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나 이거는 중국과의 갈등에서 남중국해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양보하면 미국이 해양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위협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필리핀 정도까지를 자신의 영역으로 간주할 거 보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뭐 우리나라도 포함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영역으로 간주된다. 그러면 그 나라의 안전을 미국이 책임지고 보장해준다. 하지만 그 공짜는 아니다. 뭔가를 원할 텐데 대가를 요구하겠죠. 어떤 걸 요구할까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트럼프가 방위비 징액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포괄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일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원하는 건 뭐냐. 대미 무역 흑자를 줄여달라. 너희들이 지금 한국이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흑자를 줄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미국에 대해서 더 많이 투자해서 너희들이 몇 개나 일자리를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지 보자. 그다음에 중국과의 경쟁에서 주한미군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주한미군은 북한만 상대하고 있는데 난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원하면 필요하면은 대만으로도 뭐 필리핀으로도 뭐 싱가포르로도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 뭐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미국 지금 해군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한국이 알아서 너희들 돈으로 전투함 만들어서 미국에 뭐 기여를 하든 무상으로 원조를 하든 뭐 이런 식으로 카드는 다양한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여차하면 이제 뭐 미군 철수라든지 한미 FTA 폐지 이런 수단을 이제 적절히 활용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걱정을 많이 한 상태예요.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은 아직 우선순위가 오려면 한참 멀어요. 지금 당장 국경을 접하고 있는 멕시코, 캐나다, 파나마 이것만 해도 1년 훌쩍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과거에 협상을 잘했던 거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2017년 한미 FTA 협정 때, 그 재협상 때 우리는 미국에 무슨 카드를 줬냐면 한국에서 픽업 트럭 만들어서 미국에 원래 수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2038년인가까지 우리 안 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만족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픽업 트럭. 한국에서 안 들어와. 자기는 충분히 이거면 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지금 가능한 정도였군요. 우리는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트럼프한테는 명분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잘 살펴보고 발굴하고 제안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립국으로서 지금 상황은 조금 화도 나고
좀 억울하기도 사실은 하고 그렇죠. 네. 그렇긴 하지만 이 국제 질서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 질서, 여러분들이나 저가 익숙한 국제 질서는 1990년대 이후예요. 소련도 없고 미국이 알아서 하던 그런 국제 질서였는데 현재 분위기는 묘하게 지금 19세기 제국주의로 지금 다시 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연 무조건 과거로 간다라기 보다는 네. 향후 한 5, 6년 정도는 여러 가지 질서가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 먼지가 걷히고 새로운 이제 질서가 등장할 텐데 네. 그때까지는 어쨌든 변수에 잘 대응하는 게 예상을 해서 그렇습니다. 누가 네. 맞느냐를 가지고 경쟁할 게 아니고 나타나는 그렇죠. 모습에 잘 대응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네. 근데 걱정스러운 거는 우리의 현 상황이 그러기에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만 뭐 네. 대한민국은 이런 거 잘 또 해쳐온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길 저는 믿습니다. 예, 소망합니다. 예. 글로벌 이슈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난 키팅의 When You Say Nothing at All 전해드리면서 오늘 세계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